그다음에 이제 자기 평가 말고 동료가 평가할 수 있겠죠. 동료 평가.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일단은 동료를 지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종업원 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원 한 명을 정해라. 이렇게 이런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평정 척도로 점수를 매길 수 있겠죠. 각각의 종업원들의 점수를 평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순위를 매길 수 있겠죠. 10명 중에 1등부터 10등까지 아까 상사평가에서 했던 것처럼 등분산. 네, 점수를 순위를 쭉 매기게 하는 거죠. 동료평가의 장점은 뭐냐면 평가자 간의 점수를 가지고 상관 분석을 하면 굉장히 높게 나와요. 이건 이제 평가자 간 신뢰도라고 하는데 0에서 1 사이 값을 지니거든요. 0.8에서 0.9 정도가 나와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모두가 좋은 사람이라 보는 사람은 대부분 좋고 대부분 나쁘다고 하면 나쁘고. 그러니까 야, 꽤 신뢰할 신기하다. 만한 지표인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 제가 아는 측정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게 크라우드 소싱은 아니고 크라우드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뭐 63 빌딩 높이가 몇 미터일 것 같아요. 라는 걸 전 국민한테 얘기하면 평균이 그 값을 대충 맞춘대요. 이게 뭐 소의 무게 맞추기 뭐 이런 거 청중들한테. 근데 그거는 오해도 굉장히 많은 게 틀린 것들도 엄청 많아요. 아, 그래요? 근데 맞는 사례가 대중에 소개되는 거예요. 이거 체리피킹이야? 근데 동료 평가는 그럼 그게 있겠네요. 한 개인이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인원의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명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사실 잘 평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잘 모르죠, 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평가 대상이 그러면 동료 평가가 가능한 최소한 조직의 인원수 같은 것들이 그런 설정이 연구가 돼야 있을 것 되겠네요. 같아요. 그죠? 네. 30명 이상 조직에서는 기본적으로 동료 평가가 안 된다든지. 뭐 그렇죠. 그런 인지 범위 내에 있어야 되고 네. 내가 이 사람의 업무 수행을 어떤 걸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니까 뭐 무한히 커질 수는 없겠죠. 그냥 감각적으로 한 15명 정도는 평가 갈 수 있을 그 정도까지는. 네, 네. 저는 맥스 10명. 그다음에 또 어떤 연구들이 있냐면 이게 다른 준거들이랑 상관 분석을 하면 또 높게 나와요. 예를 들면 교육 프로그램 이수 점수, 승진, 급여 인상 이런 것들이랑 이런 평가자 그 동료 평가 점수랑 상관계수가 꽤 높게 나와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데 예측하는 용도로 쓰는데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른 지표들에 비해서. 동료 평가는 그래도 신뢰할 만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점수화한다는 건 좀 다른 문제고. 그렇죠. 일단 신뢰도가 높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기능 갖췄다는 거거든요. 이 도구가 계속 사람들 간에 비슷한 값이 나온다는 거니까. 그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그 평가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조금 더 올바른 방향으로 지향하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보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 동료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그런 인지적인 구조 때문일까요? 그것보다는 그래도 왜 정확한가? 아니 오히려 평가값이 많아서 가능해지는 것 같은데. 아니 혹시 그런 걸까? 내가 얘는 객관적으로 평가해줘도 나에게 크게 이렇게 관계가 없어라고. 객관적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신을 높게 평가하고 낮게 평가하는 게 나에게 직접적으로 오잖아요. 부하 평가도 그렇고 상사 평가도 그렇고. 근데 동료는 그냥 그렇게 그런 영향을 좀 덜 받는다 상대적으로. 아니죠. 저 사람 좋게 평가해주면 저 사람이 승진할 거 아니야 나 대신에.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서 깎고 싶다. 깎고 싶다 그래서. 내가 돋보여야지. 아니 근데 그런 거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한 사람 본심을 살짝 얘기한 것 같은데. 걸려들었어. 제가 볼 때는 평가치가 많아서인 것 같아요. 평균으로 좀 이렇게. 네, 평균으로의 회귀라는 건 제가 볼 때는 방법 없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모수가 늘어날수록. 그냥 자기 평가나 상사 평가는 값의 수가 너무 적으니까 적을 수밖에 오차도 클 수 있는데 얘는 평균으로 수렴해 갈 테니까. 아까 뭐 63빌딩 예를 든 게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뭐 그 정말 그런 값을 평가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이거는 그래도 부딪히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평가하는 내용이니까 63빌딩 예측치 같은 거랑은 다른 문제일 거라고 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르네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한 대상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자기 평가나 상사 평가랑은 좀 다른 점이 있네요. 그거 일례로 그러면 올림픽 같은 스포츠에서 그렇죠. 심사위원을 굉장히 많이 늘리면은 체조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술성 평가하는 거에 그러면 대해서 사람들이 더 수용할 수 있는 사람 1등으로 표필 지금은 가능성이 단순하게 최고랑 최저 빼고 그 나머지들 합치고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평균으로 회귀한다면은 심사위원을 20-30명으로 해버리면은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사람들이 더 수용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설계가 한 명이 할 때보다 신뢰도 있어서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은데 점점 많아진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 심사를 할 역량이 되는 사람도 굉장히
훈련시키기 어려운 일일 거거든요. 네. 비용이 엄청 발생하죠. 네. 근데 동료 평가도 최대값이랑 최저값 빼고 하면 진짜 좀 진실되게 나올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잘 주고 싶어서 잘 준 사람이랑 제 깎아야 되라고 깎는 사람만 좀 빼면 되게 근데 그건 신뢰가 역시 있겠네. 논리적으로 되게 가설이잖아요. 최고랑 최저는 잘못됐을 거야라는 가설에서 나온 거잖아요. 왜 불안하세요? 동료 평가하면 난 항상 높이 줬지. 그러니까 그런 연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평가 성향을 구해서 보정을 하는 거예요. 성향? 네, 그러니까 계속 높게 찍는 사람, 계속 낮게 찍는 사람 이런 성향이 있겠죠. 그럼 그거 가지고 가중치를 줘서 조정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커트 속도가 사실 그런 데 있어서는 불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해상도가 떨어지거든. 해상도. 그러니까 그 0점부터 10점까지가 전체 해상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이 사람은 5점부터 10점까지만 밖에 안 쓰는 거예요. 범위가. 그러면 10점 척도가 아니고 5점 척도가 돼요. 그거를 10을 그러니까 늘려버려요. 해상도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개인마다 거죠. 해상도가 개인마다. 다르다는 거죠. 네, 그 가중치를 점수의 다- 범위가 다르니까 그러면은 그레이드가 달라지잖아요. 그레이드의 개수가 작아지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네. 이 사람이 만약에 여러 사람을 평가한 데이터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보정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성향을 파악해서. 평가자의 데이터가 역시 반영이 되는군요. 그거는 해야지 사실은 맞아요. 근데 그렇죠. 네. 안 그러면 이 사람한테 4점이 사실은 1점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4점이랑 5점만 찍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리고 이 사람을 신뢰하는 이상한 결과가 되는 거죠. 그치. 영화 평론가 중에 왜 되게 짜게 주는 사람 있잖아. 네, 네. 짜게 주는 사람은 짜게 주는 범위 내에서 그치. 점수를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그걸 읽을 때 알아서 인지적으로 깎고 보잖아요. 아 그쵸 그쵸.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데이터로 작업을 해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 동료 평가는 사실 이제 많이 비판받는 거는 친분에 의해서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아, 좀 잘 맞아요. 줘야지. 네. 친하면 잘 줄 거 아니에요. 나랑 친하면 아니요. 팔은 안으로 붙는다는 아, 그런. 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종업원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친한 애들끼리 점수 몰아주는 건데 뭐 이렇게 신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끼리끼리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박 박사 같은 사람은 이제 억울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아니 아까 잘 나가는 사람 까민다 그랬잖아. 저는 그걸 다 공개한다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쓰는 방법은 이걸 다 활용하는 거죠. 이제 360도 피드백, 단면 평가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다 종합해가지고 어떤 개인의 평가 점수를 만들 때 이거를 다 활용해서 평균치를 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쪽으로 점점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점은 뭐가 있냐면 이 점수를 보면은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점수를 매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객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갭? 네, 갭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확인하는 것 자체도 피드백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보통의 조직에서는 그 갭 차이를 구성원들이 아나요? 저 사람과 내가 갭 차이가 이렇게 있다라는 걸 인지하나요? 조직마다 다르죠. 평가 조직마다. 인미인 경우가 예를 들면 제가 있던 조직은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는 많지는 않아요. 최고 경영자들만 알고 있지 그거를. 그러니까 그렇다면 사실 그 평가가 쓰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저는 거기에 대해서 왜 하는 거지 이 네. 힘든 거를라는 거를 항상 했던 거였던 거지. 연봉 다른 더, 데는 어떤 연봉 더 맛이 많이 줄 사람 찾느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매니지먼트의 도구로만 쓰고 그 외에 효과는 거의 그러면 활용처가 작아지는 거죠. 갭을 인지할 수 있다가 장점인데 근데 실제로 그걸 인지를 하나 다른 조직에선 이제 그게 궁금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있느냐, 서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불편하지 않은 문화가 있느냐. 그 문화. 그런 그러니까 거죠. 지금 이런 다면 평가, 그다음 저희 조직이 또 얘기했지만 주관적인 평가, 절대 평가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소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어렵거든요. 점수화되면 사실 단순해지고 생각하기 편하고 싸우기 좋아요. 아 매니지먼트 측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어요. 팀장이 30명을 뭐 자기 평가든 동료 평가든 상사 평가든 했는데 점수들이 쭉 있잖아요. 직무 수행 평가 점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태스크를 맡기거나 업무를 줄 때 난이도를 고려해서 줄 수도 있겠죠. 팀원들의 그런 직무 수행 역량을 고려해서 예를 들면 정말 중요한 태스크라고 하면 진짜 엘리트를 몇 명 뽑아가지고 맡겨야 되는 거고 뭐 그렇게 좀 업무 난이도를 배분해서 줄 수 있겠네요. 그런 식으로 매니징을 하시는 팀장들이 많이 있으실까? 없진 않을걸요. 없진 않겠지만 근데 근데 아마 머릿속에 정확한 지표를 손에 들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기존에 받아왔던 평가들을 알고 있으니까 능력들을 어느 정도 알잖아요, 팀장들이. 굳이 평가를 거치지 않고 알고 있거든요, 보통. 그죠? 네. 평소에 내가 행태로? 인지하고 제일 처음 말씀하셨던 그 뭐였죠? 어떤 단어였지 그거? 후광오류요?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관념들 있으니까. 후광 효과. 네. 굳이 평가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사실은 평가 지표가 이 아까 말씀하신 거에 매니징에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에 리더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은 나랑 인지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거에 자각이에요. 그러니까 잠깐만 아까 전에 이건 용도는 말씀드렸는데 인사교육, 임금 결정, 배치, 그다음에 승진과 해고의 근거, 그다음에 연구 목적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점수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 지금 이제 360도 피드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수들을 다 같이 활용하는 거. 서로의 차이를 확인하는 거는 장점인데 거꾸로 그게 단점이 될 수 있죠. 왜냐면 그럼 의견 불일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똑같은 사람에 대한 평가인데 점수가 다 다르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걸 해석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애초에 측정에 오차가 있다. 네, 아니면 실제로 이 사람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둘 다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몰아주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승진 대상자가 있으면 여러 구성원들이 다 몰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상사도 그렇고 동료들도 그렇고 얘는 이번 타이밍은 얘니까 뭐 잘 주지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정 평가의 제일 큰 문제가 방금 이런 건데 측정 자체가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 조직원에 그렇죠. 라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화 척도가 되는 순간 여러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방금 말한 것들은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점수화 도구들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전부 점수화 도구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주관적 평가 도구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하진 않지만 조직 전체가 그걸 사용하는데 학습 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실제로 그걸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주관적인 평가를 해내면서 그걸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개하면서 그 공감대 형성도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평가할 역량도 갖춰야 되고 그 평가가 되어진 결과물을 가지고 리더나 다른 상사나 이런 사람들이 반영을 어떻게 할 건지조차도 이 조직 내에서 학습되어 있고 경험치가 녹아져 있어야 되고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돼요. 특히 리더들이 너무 힘들어지는데 왜 그러냐면 그걸 가지고 무언가 뭐든 할 거 아니에요. 고성과자 평가 측정 더 IB를 더 주든 그러니까 뭐 상여를 더 주든 아니면 승진을 시키든 근데 그때는 뭐 이런 주관적인 평가들을 다 보더라도 엄청 고민스러워요. 왜 고민스럽냐면 이런 사람이 승진하고 이런 사람이 상여금을 받는 거야 라는 절대적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주관적 평가들을 다 읽어보면 그 다음에는 무슨 고민이 드는 거냐면 내가 볼 때 얘를 상여금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얘가 다른 애들한테 평가가 이렇네? 어떻게 바라보고 있네? 그 바라보고 있네라는 부분들이 우리 조직에게 유의미하고 활동적인 가치인가? 그래서 얘를 상여를 더 많이 줌으로써 인해서 그런 가치 활동들을 사람들한테 독려할 수 있나?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수 좋으니까 땡!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이 조직 내 학습 비용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어렵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